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산업별, 계층별 회복세가 알파벳 K자처럼 벌어져 있는 K자형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인데 정치권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수혜를 입은 기업이 이익을 나누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가 대표적인데요. 재계에서는 기준이 모호하고 기업 활동의 결실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이익 공유제가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수감 소식을 비롯해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이 봐주기 판결이다. 경제는 어떠냐, 어떻게 하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팽팽합니다. 서울고법은 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이 부회장의 횡령과 뇌물액수는 보시는 것처럼 86억 8천만 원입니다. 이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뜻으로 청탁을 했고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범행을 숨겼다. 그리고 또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 연장이라고 하면서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형량을 보면 일반적인 양형 기준에 따른 형량보다는 좀 낮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50억 원이 넘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인데요. 이 법정 형량이 5년인데 그거의 절반쯤 되는 겁니다. 이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이 대통령 뇌물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이거를 그 양형 기준에 넣는 거는 좀 부당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처벌보다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실효적인 준법 감시 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이 재판부는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준법감시위가 이 실효성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 양형에 참작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판결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정말 많은 보도들이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단체를 중심으로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우려가 많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사면이나 석방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또 반면에 그 양형 기준에 못 미치는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에 상승해온 이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전망 이런 보도들도 많았거든요. 이 부회장 실형 선고 날 그리고 구속의 이 삼성전자 주가는요 그 3.41% 하락한 이 8만 5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다음 날 하루 만에 낙폭을 만회를 했었고요. 또 과거에 이 부회장이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 그 당시 구속된 기간의 주가가 26.5% 올라서 이 코스피 상승률을 웃돌았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이 경영진이 구속된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닌 걸 보여줬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규모 주주 환원이나 투자 확대 등 일부 수축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장기적으로는 이런 추세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가 바로 공정이고요. 이 공정을 화두로 던진 것이 국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삼성이라는 기업이 가진 영향력, 무게감이 작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법 판단이 경제 논리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 경영 과정에서의 범죄 행위가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으면 이 산업과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또 국가 신임도가 하락한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삼성은 총수 한 사람의 그 기업이 아닐 뿐더러요. 그리고 총수 한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런 기업 경영이 흔들리진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그런 조직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삼성을 얘기할 때 초일류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초일류 기업의 자리에 왔는데
회장 일가가 만들어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점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이 완화됐지만 불안 요인은 여전히 존재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유지됩니다. 주중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이 500명대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3차 유행 속도가 조금 더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요. 수도권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2단계로 이달 말까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지만 완화되는 부분은 생겼습니다. 이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카페나 실내 체육시설 그리고 노래 연습장 등의 영업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선 중소상공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서 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한 일침을 한번 날리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 공감이 돼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카페 운영하는 점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카페 내 취식 금지 등 어려워진 상황에서요. 정작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 점주들을 위해서 적절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영업 제한 기간 동안에 가맹 점주들에게 로열티나 가맹점비, 재료비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와서 숟가락 얹지 말라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이걸 보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경기도 경기지만 사실 비싼 임대료 때문에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프랜차이즈 부분도 이런 가맹점 본사가 어떤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 있다고 이런 상황이 나아지겠냐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수도권에서 하고 비교를 하자면 우리 대구 지역은 환자 발생이 좀 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구시가 나름대로 야심차게 우리 대구시만의 재난 대책을 발표했었는데 좀 시끄러웠죠? 대구시가 음식점과 노래 연습장 그리고 실내 체육 시설들의 영업 시간을 정부 기준보다 2시간 더 잡아서 밤 11시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제와 방역을 병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이 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강화하겠다.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었는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풍선 효과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그 목소리가 많아서요. 하루 만에 대구시가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내놓기까지 대구시도 나름의 고충이 있고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SNS를 통해서 이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지침을 따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 정부와 엇박자를 낸 것처럼 보이는데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도요.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조치가 현재 감염병 예방법상 권한을 벗어났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들 간의 형평성 문제 혹은 풍선 효과로 인한 논란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하기로 했던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가 지역 상황에 맞는 방역 조치를 낸다고 고민을 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요 혼선만 키운 꼴이 됐습니다. 네, 우리 김 기자 얘기한 것처럼 프랜차이즈 본사들은요 이 공유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보여지는 것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것들은 네. 법적인 조정을 통해서라도 강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전국이 시끌벅적합니다. 아동학대 대책 근절을 설명하던 중 나온 이야기 때문인데요.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이렇게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또 바꾼다든지 이런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양 사건을 두고 이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던 중에 나온 말입니다. 이후 이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좀 강하게 났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반인권적인 인식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입양을 취소하거나 바꾸기 전에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부터 바꾸자라는 풍자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종배 정책위 의장도 공감 능력의 상실을 의심케 하는 답변으로 국민의 공분을 자초했다면서 이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지영 전국 입양 가족 연대 사무국장은요. 이번 사건 문제의 본질은 입양이 아니라 아동 학대인데 이 대중적 공분이 있는 상황에서 입양 가정이 또다시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는데 네.
이 논란이 일자 청와대에서는 사전 입양 위탁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꼬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와 관련되는 법도 이제 새로 바꾸고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와중에 나온 얘기 같은데 네. 덕분에 이 사전 위탁 보호제도라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은 많이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전 위탁 제도는요, 이 가정법원에서 입양 허가가 나오기 전에 이 아동을 예비 부모 집에 이제 6개월 정도 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양쪽에서 적응을 돕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 등을 이런 것들을 도입한 선진국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양부모가 변심을 할 경우에 이를 막을 강제력이 없고 또 일부에서는 아이 여러 명을 데리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아이만 입양하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특혜 때도 발의가 됐었지만 네. 자동 폐기가 됐었는데요. 당시에도 이 법무부 그리고 입양 단체들이 우려가 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대통령이 파양을 말한 취지가 아니었더라도요. 이 조금 더 이 조심스러운 접근과 설명이 있었어야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논란이 많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전 위탁 보호 제도는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요. 진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이 취지는 어른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한테 잘 맞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어른이 양육을 잘할 수 있는지 준비가 돼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이나 사전 위탁 전에 뭐 심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기관과의 소통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입양 가정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앞서 우리가 많이 다뤘던 아동 학대 피해 대부분은 친부모에게 의해서 그렇죠. 더 많이 네.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동 학대를 좀 더 일찍 발견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미안해했던 거를 생각을 하면서 입양 가정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동 학대 대책 부족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사회적 큰 파장이 일었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예상되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런 식으로 준비되었던 것을 보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 이 삼중 수소를 두고 환경단체와 원자력 학계 충돌을 넘어서 이 정치적 해석 논란까지 불붙고 있습니다. 한수원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요, 네. 지난 2019년 4월 월성 원전 3호기 터빈 건물 하부 지하 배수로 맨홀의 고인물에서 리터당 71만 3천 베크렐의 이 삼중 수소가 검출이 됐습니다. 이 71만 3천 베크렐은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한 배출 가능 배수로에 대한 관리 기준 4만 베크렐을 17배를 넘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이 원전 중심 부지에서 300m 떨어진 경계 지역 그리고 원전 내부의 10여 곳의 지하수에서도요 기준치를 넘는 삼중 수소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원전 핵심 설비인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수조 인근 집수정에서도 이 관리 기준을 13배를 넘는 삼중 수소가 검출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 차수막이 2012년부터 이 파손된 상태에서 이 보수가 안 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원전 구조상 방사성 물질은요, 이 지정된 설비를 제외하고는 검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가 원전 바깥으로도 흘러서 확산됐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삼중수소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요. 이 삼중수소가 뭐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이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량 함유돼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를 한다고는 하지만 기준치 이상을 피폭할 경우에 유전자 변이 등의 위험성을 초래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환경단체와 일부 인근 주민들은요, 방사성 물질이 정해진 배출 경로가 아닌 지하수로 이 장기간 흘렀고 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한수원은 언론 보도 이후에 검출된 것들은 모두 회수 처리를 했고 이 원전 부지 내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외부 유출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러 입장을 달리하는 것으로 논란이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와중에 바나나
멸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건 예, 뭐죠? 그렇습니다. 요 삼중수소가 안전하냐 아니냐를 두고 나온 말 때문인데요. 카이스트 정용훈 교수는 월성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의 삼중수소 비폭량은 1년에 바나나 6개를 먹거나 멸치 1g을 먹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바나나와 멸치에 든 칼륨에서 이 삼중수소처럼 베타선, 이 방사능이 검출되는데 이걸 비교를 한 겁니다. 네. 지난 2015년에 인근 주민들 피폭량 그 수치를 근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사용 후 해경료 저장소에 담긴 물 가운데 일부가 집수정을 통해서 모이는 거는 정상적인 관리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에 반해서 이 한병섭 한국원자력안전반제 연구소 이사는요. 정상적인 관리 과정이라고 부르려면 사전에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삼중수소가 기준치 넘게 검출된 거를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차가 달린다고 해서 윤활유가 새는 걸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네.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보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과학계에서는 인간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삼중수소의 위험을 평가한 연구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목소리가 나왔어요. 네. 이 결과가 없기 때문에 안전할 수도 있지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과학적인 문제, 그다음에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네. 정쟁의 한 도구로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 야당 정치인이 한 발언을 좀 보겠습니다. 네. 발단이 어딘지 아시죠? 포항 MBC입니다. MBC에서 뻥튀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침소봉되고 조금 더 얘기하면 정치적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어디 지방 방송에서 제가 얘기한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읽어야 이낙연 대표나 예, 이 관련 보도를 한 한겨레와 이 포항 MBC는요. 한수원이 지난해 6월에 수립한 내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이 보도가 가짜 뉴스면 한수원 내부 보고서도 가짜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 한수원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이 대책팀을 꾸렸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이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이 지역을 무시하는 발언을 이 공당의 관계자가 서스럼 없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해소 방안이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기업들의 이익을 나누자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추진하고 있고 정의당은 특별재난연대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양극화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이영환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른바 K자 양극화라는 게 진행되고 있다고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K자 양극화가 한쪽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익이 증대되는 경향과 한쪽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살기가 힘들어지는 오히려 양극화가 더 골이 깊어지는 이런 양상을 이른바 K자 양극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K자 양극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두 분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교수님 먼저 시작하실까요? 이게 사실 이 경제에서 K자라는 단어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롭게 등장한 단어인데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보면은 K자라는 단어가 왠지 모르게 친숙하게 들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에서 K자라는 단어는 아주 심각한 양극화를 의미합니다. 이 코로나 같은 재앙이 오면은 경기가 침체가 되고 사람들의 소득이 다 떨어지겠죠. 그런데 위축된 경제는 언젠가는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될 때 고학력층이나 고소득층은 좀 빨리 회복이 되고 네. 저학력층이나 저소득층은 더디게 회복되거나 혹은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양 자체가 K자를 닮았다라고 해서 K자형 양극화라고 부르죠. 이와 같은 소득의 양극화는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도 고용시장이 정상화되기가 어렵고요. 또 한계 소비 성장이 높은 저소득층에서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서 경제가 정상화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엽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경제 사회 양극화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처음 얘기되는 건 아니고요. 네. 지난 10년 이상 한국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었던 건데,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코로나라고 하는 게 이런 기존의 사회 경제 양극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에게 더 영향을 주는데, 이전의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취약계층과 취약계층이 아닌 자산 소득 고소득층에게도 사실은 자산이나 소득을 정체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K자의 V자가 이렇게 평탄하고 저소득층이 밑으로 내려가는 네. 형태의 영향을 미쳤는데, 이 코로나 위기와 관련된 이 양극화에는 아직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경기 침체 상황이 벗어나봐야지 본격적인 그 코로나의 영향을 알 수 있겠는데, 그 두 가지가 좀 합쳐져서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코로나발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경제 위기가 가져오고 있는 양극화에 대한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이고,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의 소득 격차라고 하는 거를 더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 위기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유동성이 증가를 하는 경제, 이제 실물 경제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산 격차라고 하는 거로 연결이 되면서, 문제는 정말로 K자형의 어떤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때 우리 사회에 지금 이승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양극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어 왔는데, 일각에서는 양극화가 정말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언론이라든지 정치권에서 양극화를 사회적으로 구성해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격차가 정말 벌어진 지표들 같은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 그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게 사이클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계속적으로 위기에서부터 위기를 벗어났다가 다시 또 위기로 가는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상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코로나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소득 격차와 관련된 양극화보다는 자산 격차와 관련된 양극화의 문제가 더 크고, 이거는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보다는 자산에서 오는 가격, 이 자산 격차를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느끼는 거고, 이게 이제 양극화의 핵심의 어떤 주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경제 활동에서 벌어지는 수익을 기반으로 한 양극화 문제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통한 자산 격차가 극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체감하기에 양극화가 아주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뭐 느낄 수 이거는 있다는 웬만한 거죠. 고소득자들도 네. 이미 이제 웬만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살 수가 없는 상황에 네. 이르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뭐 어떤 심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격 지표로 사람들한테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데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요새 그 벼락거지가 된 그런 기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벼락부자란 말에서 벼락거지가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데, 국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K자 양극화의 문제는 뭐냐면, 일부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죄송할 만큼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의 그 생계와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이 영업장의 유지 자체에서 굉장히 위기와 위협을 받고 있는 정도까지 되어버렸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더 정부에서 오늘 우리가 토론 주제로 삼고 있는 데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양극화, 이런 측면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로 좀 오히려 수익을 많이 내고 특수를 누린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자영업자라든지 일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익을 좀 나누자. 좋은 얘기죠. 이른바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런 현상이 심각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만, 하여튼 일단 이 코로나 이익 공유제,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 안에 대해서 간략한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교수님.
뜻이 좋다고 해가지고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은 그 정책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고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익을 보는 집단에서 손해를 보는 집단한테 뭐 좀 도와준다 이런 게 이익 공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의 코로나19는 정책의 변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한테 닥친 재앙이거든요. 당연히 힘든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이것을 일부 기업한테 준조세 혹은 반강제적으로 걷어서 도와주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재정으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돕자라는 취지는 찬성을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돕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이승윤 교수 평가가 어떠십니까? 네, 저도 뭐 비슷한데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다. 그리고 요거는 정치와 정책을 구분하지 못하는 네. 과잉 정치화된 아이디어를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사람들에게 던져놓은 게 아니냐. 좀 네. 상당히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기금의 형태로 모은다라고 하고 그 기금의 액수를 한 4, 5천억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자, 5천억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 맥락 내에서 이미 해결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그런 주장을 왜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뭐 한 100조를 모은다든가 뭐 이러면은 또 말이 될 수 있는데 아니 이거는 5천억 가지고 무슨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라는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예전에도 초과이익 공유제 2011년이죠. 협력이익 공유제 2018년 이것처럼 이 비슷한 제안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동반 성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로 제안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번 그런 방안들하고 이번 제안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차이점이 큽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전의 제도는 초과이익 공유제나 협력이익 공유제, 특히 이제 협력이익 공유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그 기업의 경영 전략에서 우리가 이제 참여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참여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의사결정 참여, 소유 참여, 성과 참여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성과 참여를 약간 변형시킨 형태로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 참여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표적으로 스켈론 플랜이나 럭커 플랜 같은 게 있고 이건 이제 기업 단위에서 노사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그 제도들인데 이제 요거를 이 초과이익 공유제나 협력이익 공유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업 간의 그 관계로 이제 확장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전의 제도는 그런데 이 코로나 이익공유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전 제도는 성과에 기여하는 바를 측정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무엇을 나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성과에 기여하지 않았지만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 제안은 그 이전에 나왔던 제안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기업이 원화청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최종 조립 생산에 미치는 또는 사전에 성과 목표를 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건비나 어떤 생산성 협력에 대한 대가로서 이게 보상이 주어지는 공유가 되는 건데 이 코로나는 그건 상관없이 일정한 경제 환경이 변화해서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그 돈을 내놔라라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덧붙이면 이낙연 총리 대표인가요? 네, 이낙연 대표 또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해외 사례가 이거와 관련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뭐 크라이슬러, 롤스로이스, 도요타,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 올해 2021년에 그 금속 노사 특별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사례를 하나하나 다 따져봤더니 전부 다 관계가 없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독일의 이 금속 노사 특별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의 이익 공유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협약 내용을 잘 보면 단축근로 하는 노동자의 임금 손실을 기업이 보조해 주겠다는 정도의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들을 끌어가지고 어거지로 이거를 정당화시키는 이거 뭐냐면 자신들이 내세우는 주장에 대한 논리 자체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를 자꾸 이렇게 밖으로 던져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분 다 이렇게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고 계시고 정책적으로 입안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왜 그런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코로나2 공유제 어떤 쟁점이 있는지 쟁점별로 한번 알아보죠. 자, 이 공유제를 도입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익을 얻은 기업에서 조금 힘든 기업에게 얻었던 이익을 조금 나눠주라는 게 이번 제안의 취지인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어떤 기업이 이익을 얻었고 어떤 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는지를 정해야 됩니다. 이 교수님, 이 가능할까요?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공유제의 당위성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익이 증가된 것이 명확하다라는 가정하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기업이라고 한다는 것은 작년도 적자가 났고 금년도 흑자가 났다고 해서 그게 묘하게 시기적으로와 일치했다고 해서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이익이 증가했다, 수혜를 했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네. 멀쩡한 기업도 이 법인세 이연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100원에 구입하고 또 200원에 구입했다가 지금 150원에 팔았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100원짜리를 150원에 팔아서 50원의 이익이 났다라고 하겠지만 기업은 200원짜리를 150원에 팔아서 50원이 손해가 났다라고도 계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1년 단위로 이렇게 이익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파악하는 게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네. 예. 이 시작 자체가 힘들다. 네, 저도 교수님. 그거는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연관성의 여부하고 수혜의 여부 또는 정도를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가능한 기준을 세워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고 결국은 그 시장에서 기업과 산업의 수익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건데 네. 이거를 코로나라고 하는 단일 요인을 기준으로 해서 파악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결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오히려 더 혼란만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이익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정 자체가 합리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두 분 다 하셨는데 또 하나 논란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돼야 될 돈을 어쩌면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두 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재산권이고 나머지 하나가 거래의 자유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업에서 돈이 남았다, 그 돈이 누구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기업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지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기업의 것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법적으로 추상적인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그 재산은 주주들의 것이죠. 그래서 남의 돈을 가지고 주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기업이 누구누구한테 나누어 주라고 강요하는 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인 재산권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 무언의 사회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순혁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쨌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경영자들이 소유자가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배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할 네. 수밖에 없고 실제로 한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상장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작년인가요? 그 여름 전기료 인하 문제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정부가 강제로 이거를 의결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사회에서 그걸 거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주주들이 배임으로 우리를 소송을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런 거는 뭐냐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영자들에게 이거를 결정을 하라고 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고 사실은 이 문제를 피해가는 방식은 뭐냐면 주총을 통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들이 동의해주면 소유자들이 동의해주면 되는 건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만약에 주총에서 주주들의 동의 없이
경영진의 판단으로 수익이 난 부분을 내놓게 된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배임 횡령 예,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나마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기업은 이익을 조금 같이 나누자고 내놓을 텐데 해외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외국 기업한테 강요를 했다 하는 제소당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승엽 결과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다음에 외국 기업이 이제 지금 현재 이 여권에서 얘기되는 거는 자발적 참여라고 하는 방식으로 네. 이해가 되고 있는데 이제 자발적 참여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자들 주총을 통해서 의결을 해야 되고 이제 그게 하기 싫으면 정부가 법적으로 법을 만들면 되긴 합니다. 네. 그러면 법을 이제 만들면? 배임의 혐의는 없어지게 되는 네. 거죠. 법으로 강제해버리면 우리 책임이 아니다가 되는 건데 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국내법으로 그거를 강요할 수 있느냐. 또 강요를 했을 경우에 ISD나 국가 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계에 대해서는 자발적 참여일 경우에는 강제할 수 없는 거고 네. 법적 강제를 할 경우에는 국가 간 소송에 ISD 국가 기업 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두 분하고 말씀 나누는 중에 기본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에 비춰봐서 너무나 쉽게 제기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그 총리를 하셨고 그 하는 정치를 하고 계신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모르고 이런 제안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쉽게 이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할 때 한 걸음 발을 뺐지요. 네. 공감은 한다. 공감 우리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가 자발적으로 되고 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우려들 때문에 국가나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고 한다면 민간에서 그다음에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발적 참여가 그게 어떻게 자발적이 되겠냐. 준조세 성격이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압박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이익공유제와 관련된 성과 참여나 뭐 이런 거와 관련된 해외 사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민간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했던 정말 자발적으로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고 시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사례로서 얘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정부가 먼저 얘기하는 자발적 참여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없다. 그 말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결국에는 준조세 강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부라고 하는 거를 동원시키는 형태가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에서 미르재단인가요? 네. 또는 저 박정희 시대 개발 독재 시대에 재벌 기업들에게 헌금 받았던 이거와 뭐가 다르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제안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시군요. 아주 비판적이진 않고요. 저도 기본적인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대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정책이 아닌 거를 자꾸 내놓는 거는 지금도 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사람들의 혼란을 더 부추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네. 없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소위 재벌이나 대기업들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 사회공헌 활동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내고 있고 뭐 큰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S병원 우리가 가려고 할 때 병원비도 많이 내고 있고요. 독거노인도 돕고 있고 스포츠 단체 지원하고 올림픽 뭐 월드컵 다 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진행이 된 거거든요. 이처럼 이미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남아 있는 돈을 공유를 하자.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도 합리적인 생각을 할 것인데 기존에 쓰던 돈을 이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기존의 사회 공헌에 대해서 디스토션, 이 왜곡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종의 이것도 규제잖아요. 규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게 있는데
어떤 규제를 만들 때요. 현재의 상태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규제를 만듭니다만은 그 규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행위를 바꾸게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내면은 그 위에 대책을 마련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을 꼭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새롭게 이번 이익 공유를 위해서 이익의 일부를 덜어낼 가능성보다는 정부가 이렇게 준조세 성격으로 압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지출하던 우리 사회의 사회공헌 활동의 영역들을 덜어내서 이쪽으로 돌리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가 사실은 힘드니까 내놓은 얘기가 인센티브를 주자. 인센티브를 주면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면 없던 자발심도 생겨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기업에 줄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세제 혜택, 네. 법인세나 뭐 이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정부 사업이나 정부 조달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특혜, 뭐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또는 R&D 사업 지원,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저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결국 금전적인 가치를 갖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금전적 가치를 갖는 게 결국은 뭐냐, 세금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기업이 선심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또 세금으로 그거를 다시 또 보전해주고. 보조해 준다. 네. 그러면 윗돌 빼가지고 아랫돌 베는 건데 이런 짓을 왜 하느냐라는 네. 겁니다. 네. 이영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과연 이 기금으로 할 내용인지, 사업에는 재정으로 해야 될 내용과 기금으로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재정으로 해야 될 내용을 기금으로 하려고 하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네. 거 아닌가. 네. 굳이 세금 말고 인센티브가 있다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 시간을 유연화시켜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노조가 네.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 양극화 해소라는 빌미로 아주 참 말이 안 되는 야합을 하는 장시간 거죠. 노동 체제를 또 유지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다른 야당인 정의당에서는 이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고 비판을 하면서 차라리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러려면 재원이 필요하면 한시적으로나마 증세를 통해서 수익이 많이 난 기업들 또 이걸 선정하는 것도 물론 힘든 일이겠지만 이런 개인이나 법인들을 통해서 한 2년 정도만 한시적으로 5% 정도의 특별재난연대세라는 이름을 제안을 했는데 이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서 이 세금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아까 이제 이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접근이다라고 이제 좀 비판을 했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뭐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증세라고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을 네. 부담을 갖는 거고 또 국가 채무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적인 게 아닌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좀 자꾸 풀어보려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편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의당이 얘기하는 특별재난연대세라고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진정성 있고 네. 훨씬 더 공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방안이고 네. 또 이게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통일 이후에 통일세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네. 그건 뭐냐면 동독의 산업과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법인세하고 소득세에다가 5.5%를 추가적으로 그게 이제 올해 2021년도에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동독에 있는 그 경제 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걸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이거를 자기의 정치적 부담 때문에 자꾸 회피하다 보니까 이런 꼼수와 편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네.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네. 이영하 교수님 특별재난연대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이게 뭐 이 세금으로 더 걷자, 결국 재정으로 해결하자라는 의미에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이분들이
제 생각에는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기업의 회계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잘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텍스라고 하는 것도 컴퓨터를 경쟁을 합니다. 그 레이스를 펼치는데 어떻게 펼치고 있냐면 지금의 경제는 바텀을 향해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개방화되어 있고요. 아주 개방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폐쇄 경제라면은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은 가슴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네. 머리까지 뜨겁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총리가 기재부의 그 반대 아닌 반대를 그냥 호통을 치면서 추진하겠다고 한 게 법제화하겠다고 한 게 영업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 국가가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였는데 왜 진작 안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비용 문제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돈의 문제인데 쓸 돈은 아까 이영환 교수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데 쓸 때는 써야 되는데 투자를 자꾸 하는데 영업이익 손실을 보전해주는 이런 대책 이게 지금 말하는 이익 공유제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시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만 이제 그 손실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것도 이제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네. 그 기준을 정한다라고 하는 게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만들어서 어떤 하나의 단일한 기준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척되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가의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다른 이유로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나서 그 국가 채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꼼수를 쓴다든지 이런 방법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정세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복지는 정세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만 지금의 경제 상황이 정세를 할 상황이 아니고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오히려 감세를 통해 가지고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에는 두 분 다 동의를 하고 계시고 이 상황은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 양극화 현상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지나간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양극화로 이득을 본 사람들의 사회 불안도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회 전체를 위해서 반드시 해소를 해야만 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K자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제안하실 만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영환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예, 아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작년도 선방을 한 편입니다만 세계 경제는 아직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게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데 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해서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정 부분 정부의 정책 실패의 측면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늘리고 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오면서 소득 격차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 중에 복지라는 것은 일자리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정부가 새로운 거 뭐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정책을 친기업적으로 좀 바꾸어서 지금이라도 기업하기 좋은 제도 같은 것을 많이 강구를 해서 정부가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 교수님. 예. 그 예전의 경제 위기도 보면 어쨌든 간에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경제나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윤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이윤이 존재하는 한은 회복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양극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소득 격차, 일자리 문제인 거죠. 근데 일자리는 이 위기가 지나가고 나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일정한 형태의 구조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량적으로 고용의 양은 규모는 회복이 될 수 있는데 고용의 질이 이전과 달리 굉장히 이렇게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백신도 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집단 면역이 올해 말에는 가능하다 늦어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와 산업은 회복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노동시장의 질의 약화라고 하는 거를 대비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특히 이제 청년 같은 경우가 저는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사회적 안전망이나 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을 지금부터 잡아가야 된다. 이게 가장 저는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내용 중에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인데 미처 못한 말씀이 있으면 듣는 시간 1분 정도 가지겠습니다. 네, 이영원 교수님 먼저 주시죠. 예. 지금 여당에서는 뭐한 5천억 정도 규모의 기금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지면은 재난 지역으로 정부가 선포를 하고요. 국가 재정을 가감없이 투입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도 자연 재앙이고 재난입니다. 똑같은 자연 재해인데 왜 차별을 합니까? 작년에 월급 또박또박 나오는 사람들한테도 재정으로 막 지원을 했는데 또 아직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진작에 어려운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중 복지 예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겨우 5천억 가지고 기업 사기 꺾지 말고요. 시장 원리에도 위배되고 해외 기업하고 형평성 역차별 문제, 이익 산정하는 데도 객관성이 결여되는 등 이런 방법 가지고 무리하게 입법 추진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엽 교수님.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익공유제 얘기하는데 뭐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위기 시기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 리더십과 통합의 정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나 뭐 이런 어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선별이냐 보편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논란 하나도 정리하지 못하는 리더십으로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코로나 위기의 디테일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리더십을 먼저 세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개방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 이익 공유제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더 이상 양극화 현상은 방치될 수 없는 문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서로 좀 나누는 방법은 찾아야 된다는 공감대는 최소한 두 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승엽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치권이 좀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 이만큼 시급하고 막중한데 포장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고 고백할 건 고백하고 부탁할 건 부탁하고 해서 진짜 가능한 일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이영환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님,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격과 수준을 뜻하는 한자 품은 입구자가 3개 모여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말이 쌓이면 한 사람의 품성이 형성되고 우리는 그 품성을 다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 알아본다는 말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엽 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귀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공업용 미싱을 선물로 보낸다고 비난했습니다. 시정의 필부들도 아니고 야당의 원내대표와 국회의 정보위원장이 내뱉은 험한 말들입니다. 지지자들에게는 속 시원한 말일지 몰라도 말의 품격을 논할 여지도 없는 말들입니다. 속으로는 사정이 어떤지 몰라도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정치는 많은 부분 말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더 무섭게 들립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돌고 돌아 어느새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다시 스며든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